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자, 공법 모의고사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41번 한번 보시죠. 41번. 국회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본계획. 자, 시장으로는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일부를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기본계획은 자, 지금 여기서 뭐 크게 다른 절차는 다 아실 것이고 크게 수립하는 절차와 승인 절차로 나눠질 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대한 기본계획이죠.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특광시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특광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그 행정청이 수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 시장 군수 많이 수립을 합니다. 이 사람이 수립을 하고 승인권자는 시장원수가 수립했을 때만 바로 윗사람인 도지사 승인이 되는 것이고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에서는 완벽한 자치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과거에는 바로 윗사람인 국장의 승인을 받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국장 승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이죠. 이게 기본계획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는 그 사람이 혼자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죠. 시군에서만 여전히 도지사 승인을 받고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이렇게 특광시군에서 수립을 하지만 인접한 특광시군을 필요하면 끌어들여서 수립할 수도 있고 끌어들여서 할 때는 이쪽 행정처가 협의를 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 중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거,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존재해요. 시군에서만 원래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방향이라 원칙적으로는 수립을 해야 됩니다만 시군 중에서 우리 인구 10만 명 이하 그것도 중요한 곳에 위치하지 않는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방지에서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 중에서 인구 10만 이하는 생략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인구를 떠나서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일부 아니고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거든요. 다른 것들은 그때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의 시장군수는 인접한 옆에 있는 시군의 관할구역 일부를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일부든 전부든 필요하면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2번에 기본계획 내용과 국가계획 내용이 다르면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 우선순위도 기본적인 얘기죠. 국가 차원의 국가계획이 지방계획보다는 우선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 이제 그 광역도시계획보다 우선하고 그죠? 광역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보다 우선하는 여기서는 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이라면 당연히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해야 되겠죠. 3번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 명의 군은 자, 인구 10만 명짜리면 인구 10만 명 이하에 정확히 속하는데요. 10만 명의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린 게 수도권에 속하는 그것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여기서 생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래야 되죠. 아니면 지방이라면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래야 생략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는 4번에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개최하는 건 맞고요.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각종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은 그 아래에 있는 행정청을 구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윗사람이 국장이 정해주는 거 각종 행정계획 수립 기준 국장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3번만 틀렸고요. 42번은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국민이 구속하는 우리 관리계획 같은 경우 그 내용 많으니까 적진 않고 그냥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두번을 고시 한날 다음 날이 아니죠. 고시 한날 유명한 얘기입니다. 발생. 이번에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해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하는 이것도 맞습니다. 원래는 방향을 정하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관리계획이 나중에 거기에 맞게 들어서야 됩니다만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과 아니면 광역계획과 동시에 함께 입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죠. 맞습니다. 3번에 주민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입안권자에게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 제한 유명합니다. 관리계획에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것은 주민 제한 사항 중에 하나죠.
뭐 기반설에 대한 것이랑 또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기반설에 대한 것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요. 개발진흥지구 중에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가능하고 거기다 이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는 것까지 최근에 추가돼서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지산 행위죠. 기지산행, 기반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는 이 4가지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나오면 틀린데 이거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도시지구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을 하는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한 사항일 때 생략할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 축소하는 식으로 지역이 변경되는 것은 개발이 안 되고 보존 활동으로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벼운 변경, 경미한 변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경미한 변경을 갖고서 문제 내는 경우는 좀 드물죠. 5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착수하고 있는 자는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하다. 기득권자 보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들어섰을 때 과거 기준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거나 아니면 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사에 착수한 자, 착수사업의 보호예요. 착수 안 하면 보호 안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니까 착수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착수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관리계획 결정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할 수 있어요.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 2가지가 존재하죠.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하는 이 2가지 구역 지정하는 관리계획이 들었을 때만큼은 예외 3원래 신고가 됩니다. 3원래 신고. 그래서 이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결정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원칙적 표현이 틀리고 3원래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고요. 43번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같은 지역으로 지정. 벌써 이게 틀린 게 이게 지금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특례 아닙니까? 우리 공유수면 매립지라면 바다를 여기 육지가 있고 바다를 매립해서 매립지가 생겨났을 때 이 매립지의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둘을 비교를 해서 이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는 용도 지역의 내용이 같을 때 특례가 있는데 같다라면 이 땅은 어차피 똑같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관리계획 결정할 필요 없이 이 땅은 이웃하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실을 고신하라. 이게 특례입니다. 둘의 내용이 다르다라든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라면 전체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고 특례가 인정되지 않으면 관리계획 세워서 새로 지정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번의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특례가 인정되는 겁니다. 특례가 인정된다는 것은 관리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이 얘기가 틀린 겁니다.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웃하고는 용도지역과 같은 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번은 이제 1번이 되겠고 주로 이제 뭐 틀린 것이다 아니면 틀린 것 위주로 정답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읽기에는 중요한 것이라면 뭐 좀 더 제가 읽어드리지만 그 2번 얘기는 지금 답은 1번이지만 2번 얘기는 산업위치 개발원화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되었다가 산업단지 개발 사업 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으로 결정으로 보는데 지구가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는데 왜 해제되냐?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산업단지 개발 사업 사업이 다 완료돼서 해제가 됐다면 거기는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섰겠죠? 그런데 이거를 과거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미 사업 완료된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해제가 됐을 때 해제 원인에 따라 달라져요.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해제가 됐다면
우리 의제됐던 도시지역은 지구지정 이전의 과거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만, 되돌려야 됩니다만, 여기처럼 사업이 완료로 해제가 됐다라면은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제 원인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다른 거 3, 4, 5번에서는 별 문제 있는 것이 없죠, 그죠? 많이 하셨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44번을 보시면, 44번은 국회법상 건폐율 최대한도가 큰 지역부터, 큰 용도 지역부터 나열한 것은, 자, 우리 이 건폐율과 용적률도 매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게 지역을 이제 써놓고 살짝 건폐율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4개 지역: 토관농자,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토관농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나눠지기를 주상공록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상공록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관리지역이 보전, 생산, 계획관리로, 이것이 법에 의한 분류 아닙니까? 법에서는 이렇게까지 분류를 하고 있고요. 법 밑에 있는 0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상공록이 다시 세분이 될 수 있는데, 이건 0에 따른 세분이죠.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으로, 전일준으로, 전용이 다시 1, 2종, 일반이 1, 2, 3종으로 나눠지는데, 상업지역이라면 이제 중일근유,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중일, 근유. 공업지역이라면 전일준, 전용, 일반, 준, 전용, 일반, 준. 그리고 녹지라면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우리 건폐율과 용적률을 매번 나누는데, 지금 건폐율을 물어봤는데, 건폐율 하면 일단 보존할 땅, 전환할 때 주상공 개발, 녹지나 비도시 보존, 이렇게 이제 둘로 항상 저는 묶어서 하는데요. 이 보존 활동에서 항상 건폐율은 같은 크기로 움직이는 게 이것이 보존 활동 중에서 녹지와 보생, 농자, 요 5가지가 같은 크기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이잖아요, 건폐율. 그리고 이게 법에 의한 한도는 최소 알고, 0에 의한 것은 이제 생각해서 알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같은 크기인 것을 지금 녹지, 보생, 농자라고 해놓고, 사실 뭐 근린과 유통의 크기 순서도 바뀐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하고 합니다. 근데 일단 법에 의한 한도는 건폐율은 2479, 20, 40, 70, 90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침센터 전화번호처럼 이사친구인데, 이것 중에서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사친구 해놓고, 제일 센 90%짜리가 제일 비싼 법에 의한 거 아닙니까? 상업적이 90%가 되는 것이고, 제일 낮은 20%짜리는 제일 낮은 게 같은 크기, 자연계 제일 낮으니까 같은 게 5가지 체크한 것이 20% 이하. 그 다음에 보존활동에서 보존할 땅 중에서 혼자 남는 게 계획관리죠. 이사에 그 다음 제 크기는 40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발할 땅 중에서 주공이 2이 남으니까 이제 이사 7구 중에서 7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사 친구에서 저는 이렇게 이사 친구로 하는데, 이것이 0에 따라 나눠지더라도 건폐율은 간단하게 주상 2군데서만 달라지는데, 법에서는 주거지역이 70이라면 이 중에서 제일 비싼 곳이 최대치를 받죠. 준조가 제일 비싸니까 이게 70이고, 위로 올라가면서 줄어듭니다. 60, 50 이렇게 줄어드는데, 일반이 60이지만 3종 일반은 용적률은 더 크지만 건폐율은 낮아요. 높게 짓기 위해서 건폐율은 좀 더 대지 공간을 확보하라 낮습니다. 일반 중에서 유일하게 50짜리죠. 그래서 70, 60, 50 해놓고 일반의 3종만 따로 50, 이게 특이해서 이것도 많이 물었었죠. 그리고 상업지역은 제일 비싼 곳 중심 90 그대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 80, 처음 순서에서 80 쫓아간다, 80, 70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아래는 법령 똑같습니다. 공업지역 70, 70, 70 이거 20이죠. 다 20, 20, 20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지역부터 나열한 것은, 그러면 2종 일반 주거라면 60 아닙니까? 60? 2종 일반은 60이 돼요. 3종 일반만 50이잖아요, 일반 주소. 그리고 3종 일반 이게 50 특이합니다. 그리고 근린 상업이니까 90, 80, 70에 70이 되겠죠. 계획관리는 혼자 남는 40이 되는.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큰 지역 디귿번 근린, 디귿,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리을. 답이 4번이 되는. 자, 국회법상 용도 지구에서 건축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면, 자, 우리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이다. 그럼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원칙이 조례예요. 원칙이 조례죠. 지구는 지역을 보충하는 작은 것이라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묻는다. 그러면 그 근거를 보셔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원칙은 작은 것이라 도시군 계획 조례,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례에 의하지 않는 예외 4가지를 따로 기억하시는데 이 예외 4가지가 지구 중에서 고도지구는 높이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고도에서 이 높이를 도시군 관리기구로 직접 정하라. 도시군 관리기구가 도시군 관리기구로 정하라. 용도지구는 원래 관리기 결정에서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고도지구는 높이가 핵심이라 고도지구를 관리기구에서 정할 때 높이는 핵심을 조례에 맡기지 말고 직접 관리기구로 정하라.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설 보호지구 중에서 학공, 항공, 공항시설 보호지구만. 시설 보호 중에서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항공기 안전운항까지 고려하는 넓게 지정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맡기기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힘이 딸릴 것이다. 조례보다 2단계 위인 법률로 직접 통제하는, 제일 넓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공항시설 보호지구만. 공항시설법이에요. 공항시설법이죠. 공항시설법. 이것이 항공법이라고 해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해설 나오고 나서 공항시설법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는 아니고 공항시설법으로 법으로 직접 통제하겠다라는 거 예외 지금 2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2가지 외에는 이제 고유 특성을 살려주는 거. 우리 취락지구는 고유한 특성이 아무데나 지정할 수 없다.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곳에 대한 특징을 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인 녹지와 비도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 행위지 않은 대통령 영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행위지 않은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르겠다. 이게 자연 취락이 되겠습니다. 집단 취락은 특징이 개발 제한 구역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곳에 대한 행위 제한법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잖아. 그래서 개특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에서 예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개발진흥지구, 이것도 고유 특성이 개발을 진흥하는, 그래서 사업이 예정돼 있다는 게 다른 지구가 구별되는 고유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발진흥지구는 이 개발진흥지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필요한 땅이냐,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필요한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구 단위나 개발 계획이 필요한 곳이면은 지구 단위나 개발 계획에 위반하는 거 못 짓는다. 요거로 직접 통제하고요. 요게 필요하지 않은 개발 진흥지구라면 기존 지역에서 이거 건축 제한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된다는 점에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조례로 보시면 돼요. 요 틀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하는 높이 벌써 틀렸죠. 고도지구에서 높이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고 니은번은 공항시설보호지구 그러면 그 예외 인정합니다. 공항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항공법이 아니고 공항시설법으로 바꿔주시고 이거 법이 나중에 바뀌었으니까 항공법 대신에 공항시설법이라고 그냥 바꿔주시고 보세요.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대해 그 밖에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 맞다고 보시고 바꿔놓고 맞다고 보시고 디귿번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 조례. 특정도 제한지구는 아까 여기 예외 인정하는 4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례 무엇으로 정하느냐 조례로 정하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지금 니은 디귿번이 지금 맞죠? 니은번에 집단취락. 집단취락이라면 예외 인정하는 거잖아. 집단취락이라면 개특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라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만 구별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번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보다 좀 결리네요. 자, 우리 하나의 대지가 국계법에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우리 A 지역과 B 지역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라면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지가 걸쳐 있을 때, 건축물이 걸쳐 있을 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지가 걸쳐 있다라면은 원래는 각각이지만 만약에 어느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라면 적용하는 규정이죠. 어느 부분이 330제곱 이하인 부분이 있다라면은 여기서 대지 전체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전체에 대해서 가중 각각의 면적의 크기를 고려한 가중 평균값을 전체에 적용한다. 그리고 기타 건축 제한이라면 가장 넓은 지역의 행위제한을 전체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은 지역의 행위제한을 전체에 쓰죠. 특히 계산 문제를 할 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인데 결국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 문제로 우리 건축 면적 연면적 구하라 할 때 가중 평균값을 쓴다는 얘기는 각각의 면적 크기를 고려한 면적이기 때문에
결국 각각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3배속 이하인 부분이 없으면 원래 각각이고 있더라도 녹지가 껴 있으면 다시 각각이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 쓸 때 이거는 결국 이 결론이 여기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3배속 이하인 부분이 있든 없든 녹지가 끼어 있든 말든 결론은 건축면적 구하라면 이쪽에 건축면적 구하고 이쪽에 건축면적 구해서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다 끝입니다. 어느 경우나 이게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기타 건축 제한만 넓은 지역의 행정을 전체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건축물이 만약에 걸쳐 있다라면은 건축물이 걸쳐 있다라면은 원래 이것도 각각이지만 우리 미관지구에 걸쳐 있거나 고도지구 걸쳐 있거나 방화지구 걸쳐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죠. 예를 들어 이 부분이 미관지구다 그러면은 미관이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이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 전체와 대지 전부 건축물 전체와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면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 전부에만 적용하지 땅은 불에 안 타기 때문에 대지는 지금 안 하는 게 둘의 차이예요. 이때도 이 정도 둘의 차이점. 자, 녹지기가 끼어 있으면 그 건축물은 똑같이 이렇게 다루는 건데 그러면은 2번 보세요 한번. 자 1번 보세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가장 넓은 용도 지역에 대한 건축 및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으면 각각이에요. 각각 넓은 거 아니고 각각 닥친 녹지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각각이고요.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 건축물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건축물이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맞고요. 이거 맞고 틀린 것만 설명드리면 되겠네. 그죠? 자, 앞으로 틀린 거 지금 틀린 것만 설명드리고 옳은 거 찾아라면 이제 틀린 것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3번에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면 그 대지 전부에 대해서만 고도지구에 대한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고도지구에 걸쳐 있어도 대지와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간의 건축물과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틀렸고요. 4번에 건축물이 집단 칠학주에 걸쳐 있다 그러면 건축물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 집단 칠학주간의 규정을 적용한다. 아닙니다. 각각 적용하면 돼. 집단 칠학주에 있는 부분만 집단 칠학주가 적용된다. 왜? 아까 예외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적용한다는 것은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만이죠. 집단 칠학주는 그런 게 아니니까 집단 칠학주가 속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면 그런 경우로서 그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나 건축물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 적용하는 경우 이때는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예외가 다시 적용이 되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만 맞겠습니다. 47번.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역시 옳은 거 찾는 건데 1번에 도시지역에서 변전소를 설치하려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기반설은 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우리 조그만 기반설 건물 하나에 불과한 거 뭐 자동차 운전 학원이나 공공시설은 변전소도 그렇죠. 이거 조그만 기반설에 속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기반설은 굳이 관리계획 결정할 필요 없이 보통 개발인으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작은 기반설은 꼭 느낌 잡아서 그냥 보시면 돼요. 하나는 외울 게 아니고 관리계획 결정할 필요 없다. 평상시 잘 내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지역뿐만 아니고 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 지구의 어떤 건축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혜택을 줍니다. 이 도시계획 시설이 공공시설, 공공성 있는 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3번의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설을 설치 정비 기량 도시 기반설 대신에 도시군계획 시설을 넣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그냥 기반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아닌 겁니다. 4번에 지방공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인 토지 총수 2번에 사동. 우리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 그 행정청이 시행자가 있고 비행정청으로 나눠졌는데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행정청부터 지정받아야 시행자가 되는데 그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도 순수 사인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 공공기관은 믿어주고 공공기관 아닌 사인이라면 못 믿기 때문에 일정한 지정 요건을 갖춰야지만 지정받을 수 있어요. 그 지정 요건이 사인의 지정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직접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엄청난 요건인데 그건 사인의 지정 요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요건 따질 필요도 없는 게 지방공사인 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될 때죠. 지방공사라면 순수 사인이 아니잖아. 공공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아예 동의권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믿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동의 숫자를 떠나서 틀린 겁니다. 동의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1, 2, 3, 4번이 틀렸고 5번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성격상 시행자가 아니고 시행자를 지정한 행정청에 제기하라. 맞는 지문입니다. 1, 2, 3, 4번이 왜 틀린지 보시고 48번 공동구대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 공동구대에서 쭉 이제가 나머지 맞는 거 보시되 우리 4번은 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우리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이제 그 설치 비용 같은 경우는 시행자와 예정자가 공동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2분의 1 이상을 납부하라. 착수하기 전에 부담액 정해진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점용공사 기간 만료일 전까지 납부해야 되는 건데 요거를 틀린 것으로는 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깊이 들어간 요거는 좀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이니까 그만큼 요것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런 건 뭐 틀리셔도 뭐 실망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4번이 틀렸지만 공동에서는 이게 그렇게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사실 그 점용 예정자가 돈을 언제까지 얼마나 내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어려운 문제로 보시면 돼. 49번 지구 단위로 완화할 수 없는 거. 우리 지구 단위로 완화할 수 있다 없다 구별하는 것도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출제 빈도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지구 단위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기존 건물을 기존보다 좀 더 크고 넓게 짓게 하는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구 단위 세우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발한다라고 해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답이 4번이 되는 게 건축선에 대한 규정, 이 건축선과 대지의 분할 제한 이 두 가지가 지구단위로 완화할 수 없는 내용 중에 과거의 기출문제 딱 2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출제 비중은 높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27년 동안에 2번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예가 바로 그때 나왔던 겁니다. 우리 건축선은 여러분들 건축법에서 예를 들어 소유업이 미달해서 건축선을 지정한다 그러면 소유업이 미달도로다 그러면 소유업을 확보하려고 건축선을 지정해 놓고 도로 설치할 땅을 건축선을 지정해 놓고 이 안쪽에서 건축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여기 도로 확보할 때 좋다 이래서 하는 건데 건축선을 만약에 완화할 수 있다라면은 도로 건설에서 이 정도까지 확보해야 되는 건축선을 여러 틀 확보해도 된다. 이렇게만 확보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라면은 건축은 더 넓게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도로 너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좁은 도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을 한다면 도로도 넓히는 게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선은 완화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로 보시면 돼요. 개발과 반대로 가는 것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 또 하나 그 전에 대지의 분할 제한도 여기 아닌 예로서 한번 들었었는데 우리 대지 분할 제한은 건축선은 우리 건축물이 기존 건축이 있는 땅이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거든요. 조그만 건축이 타닥타닥 들었을까 봐 그렇습니다.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인데 이걸 완화해 준다면 이 분할을 금지하는 기준 면적을 요거를 좀 더 줄여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줄여서 인정하게 되면 완화가 되니까 이걸 좀 더 잘게 쪼갤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작은 건축이 들어서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작은 건축을 부셔버리고 크게 짓는 게 개발인데 거기에 거꾸로 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보시되 건물 크게 짓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되 건축선과 대지의 분할제는 대표적으로 아닌 예로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50번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 여기서 5번이 틀렸는데 뭐 사실 여기서도 뭐 1, 2번 지문은 그게 중요한 지문들 아니고요. 3번이나 그 준공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수많은 개발행위 중에서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이 두 가지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어떤 공사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토지 분할은 줄만 거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것도 물건 쌓아놨다고 해서 공사 끝냈다 이런 얘기는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좀 주의하시고 4번처럼 개발행위가 제한하는 것은 그 아래도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건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그 아래에서 보시면 되고요. 사실 5번은 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정답으로 냈는데 물론 뭐 1, 2, 3, 4번이 뭐 정확히 맞으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요것은 이제 저는 지금 사실 지금 제가 출제한 건 아닙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출제한 걸 저는 이제 붙다고 해설만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요 5번 부분을 뭐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게 평상시 다시 출제가 된다? 없습니다. 가능성. 그래서 5번은 어쨌든 틀린 것은 5번인데 설명해 드리면은, 지구 단위기 수립된 지역에서 부피 3만 입방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속 채취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우리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속 채취를 허가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틀리냐면은, 지구 단위기나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그 지구 단위기나 성장 관리 방안 이미 수립된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해설을 봤더니만 해설도 그냥 이대로 그대로 써놨는데, 그대로 써놔져 있죠? 그 해설도 여러분들이 좀 고쳐야 돼요. 해설도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렇죠? 그 해설이. 네, 해설도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써놔서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지구 단위기나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곳이면은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거쳐야 된다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설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제가 또 얘기했듯이 이것은 하여튼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걸로 정답화 시켰는데, 보통 제가 기출문제를 계속 분석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공법은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일부러 좀 틀리라고 그래는 틀려야 되는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뭐 거의 80점 만점으로 보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 한 뭐 여러분들 기준에서 한 6, 7문제, 7, 8문제까지는 틀려도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80% 선까지는 정답을 내더라도 중요한 지문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정답 내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야지 그 시험을 보는 그 목적 달성이 되거든요. 만약에 정답을 중요하지 않은 지문을 지금 여기처럼 중요하지 않은 지문을 정답 내는 것은 실제 기출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중요한 것들을 문제를 정답을 시켜야 되지. 지금 여기처럼 심의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요거 할 때 얘기지, 행정기관이 할 얘기지 공인중개사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사실 정답 아닌 지문으로 하고 정답화 시키는 지문은 중요한 지문이니까 그걸 좀 팁으로 좀 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5번 같은 걸 정답화 시키진 않죠. 들러지문으로 낼 수는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시면 중요한 문제에서도 한두 지문은 이상한 지문들을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정답 아닌 지문으로 내느라고 저는 들러리 지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중요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바꿔내는지 안 바꿔내는지 그게 주로 정답과 관련이 있다. 좀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건 뭐 해설 우리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5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했는데, 자, 우리 1번 개발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에 적용되는 건폐율 최대 50%에서 건폐율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법에서는 건폐율과 용률을 둘 다 강화하게 돼 있습니다만 0에서 위면은 0에서는 50% 이건 0의 내용이거든요. 50% 강화는 용적률만 강화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틀렸고요. 용적률을 50%에서 강화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2번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하죠. 중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개념상 중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3번은 주거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내에 학교용 2년 내에 학생 수용 능력을 20%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으로 시행한다. 이것도 지금까지 27년 동안에 딱 지문 중에 2번 등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의 안 하는 건데, 여러분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주상공 중에 하나니까 주거지역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숫자가 나오더라도 개발도 관리는 다 있자예요. 다 2년 뭐 20% 기준이 다. 그래서 이거 다 맞게 돼 있는데 3자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틀렸느냐? 해야 된다가 틀렸습니다. 지정해야 된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여기서 개발시설 부담구역으로 돼 있네요? 아니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얘기예요. 개발밀도.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바꾸셔야 되고 지정해야 된다도 지정할 수 있다로 바꿔주셔야 돼. 할 수 있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두 군데 틀렸다고 보시면 돼.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거나 뭐 20% 증가, 20% 높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항상 임의적이에요. 지정할 수 있다고. 요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틀렸고요. 4번은 뭐 맞는 얘기고 5번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1년 내 수립해야 돼요. 1년 내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요. 52번에 개발행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우리 개발행 허가 제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죠. 우리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는 5가지 사유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제한 기한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번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사유 중에서 크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처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우리가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 등등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요, 비록 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제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와 개발행위로 인해서 어떤 그 주변의 환경, 문화적인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그런 두 가지 크게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안 돼요. 한 차례 3년 내에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가지 사유가 한 차례 2년 연장까지 해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해 주는 사유가 되는데 그것은 기관지기, 저는 두 글자를 그렇게 땄거든요. 기본계획의 기, 도시군 관리계획의 관, 광역은 상관없으니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중에 하나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 기관이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기, 이게 기관지기예요. 우리 별밤을 지키는 별밤지기가 아니고 기관을 지키는 기관지기, 기관을 잘 지킬 필요성이 커서 최대 2년 연장까지 최대 5년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관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 5가지 외에는 아예 제한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높게 계획관리 중에 하나니까 좋은데 연장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연장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최대가 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발행위나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능에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요. 크게 보존할 땅이잖아. 역시 최장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장 3년이 되는 거예요. 연장 안 되는 사유니까. 연장되는 것은 기관지기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3번에 지구단위기구로 지정된 지역이죠. 그럼 기관지기의 지죠. 최장 3년이 아니고 5년, 3 플러스 2, 2년 연장, 최대 5년. 틀렸고 4번은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는 것 중에 하나. 맞습니다. 5번은 녹지지역에서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요거 최장 5년? 최장 3년이죠. 최장 5년까지 가는 것은 기관지기 요거밖에 없으니까요. 53번 개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당해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지정 면적의 40%인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시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원칙은 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해놓고 구역 지정 뒤따라오는 게 이 원칙적 순서가 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놓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그 예외적 규정을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주로 이제 녹지와 비도시 같은 변두리 대상으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주로 녹지 지역 중에서도 엄밀하게 보존 녹지는 아예 구역을 지정 못하니까 빠지지만 생산 녹지, 자연 녹지나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할 때 주로 구역부터 지정해서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주상공, 개발용도인 주상공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주상공이 작다라면은 30% 이하를 얘기해요. 30% 이하. 주상공이 전체의 30% 이하라면은 대부분 70% 이상이 되는 70% 이상이 되는 곳이 녹지와 비도시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것도 이제 녹지 비도시 하나로서 주상공이 30% 이하일 때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또 잘 냅니다. 그거를. 그리고 뭐 개발계획 공모도 있죠. 개발계획 공모도 있고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곳까지도 구역부터 지정 속에 들어가는데 주로 1번 가치로 많이 냈어요. 지금 이거는 공업지역 면적이 개발용도인 공업지역이 전체 구역 지정 면적의 40%예요. 그러면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계획부터 수립하고 나서 구역 지정하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30% 이하가 아니니까. 주상공이 30% 이하일 때만이잖아. 30% 이하가 아니고 40%니까 30%를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54번에 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특광시장 운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자, 이것도 우리 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국교법상 개발행위 허가보다 좀 더 허가 대상이 많아집니다.
여기는 국개법에서는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지만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으려고 개발행 허가를 받게 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통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개법에서 배웠던 개발행 허가 대상은 개발법, 정비법에서도 개발행 허가 대상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법, 정비법 서로 비슷한데 그 차이점이라면 우리 개발법, 정비, 특히 개발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뿐만 아니고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나 건축물의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도 들어가요. 이제 대수선만큼은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이 빠진다는 점에서 개발법과 나머지 정비법은 똑같습니다만 차이가 있고 대수선 빠지는 것만 차이가 있지만 여기는 가설 건축물 건축 그리고 건축물의 대수선 용도 변경도 들어가고 토지 분할도 면적이나 너비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 분할을 허가받게 합니다. 토지가 분할돼서 소유자가 늘어날수록 사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표적 차이가 이제 물건 쌓는 행위도 여기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을 때 옮기기 쉬운 물건은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을 안 주잖아. 옮기기 쉽지 어려워야 옮기기 쉽지 아니해야 옮기는데 돈이 들어가서 사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표적 차이가 중목의 벌채식재예요. 나무를 심고 베는 중목의 벌채식재는 국개법에서는 아니죠. 난개발 아니니까.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예를 들어 나무를 심어도 다 사업하기 전에 다 심은 나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 대상 찾아라 그러면 1번의 농림산물 경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는 경미한 행위 중에 경미한 가벼운 공작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경작하는 형질병은 농사짓기 위한 것이라 허가 대상 아니고 이게 답이 되는 게 가설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요게 설치가 돼 있으면 사업할 때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개법에서는 이게 아니지만 개발법에서는 가설 건축물이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4번에 존치약으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다. 그러면 아무리 물건을 많이 쌓아놔도 존치하기로 즉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라면 사업에도 손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안 주잖아요. 5번도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채취. 그래서 원래 토지채취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개발에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은 3번밖에 없어요. 55번 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 권한 중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총회 권한 중에 총회 정권사항 5가지를 뺀 나머지 사항을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럼 총회 정권사항이 총회에서만 의결하는 총회 정권사항, 즉 다른 말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중요한 5가지. 조합의 약속인 정관을 변경하는 거, 그리고 조합 임원을 선임하는 거, 대표자 임원 뽑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합병 예산은 조합을 어디랑 합병하고 해설할지 조합의 존립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가지가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합이 사업을 한다면 3가지 계획이 나오거든요. 사업 절차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개발계획, 그 다음에 실시계획, 환지계획이 나오는데 총회는 조합은 전체가 모이는 게 총회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환지계획이에요. 조합원이 뭐를 받을지에 대한 계획 아닙니까? 그건 무조건 총회고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게 실시계획이에요. 실시계획은 사업을 실시할 사람이 관심 있는 계획인데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실시 주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3가지 계획 중에서 실시계획은 총회 정권사항 아닌 예로서 기억하시고 나머지 개발계획과 환지계획까지 5가지가 총회 정권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개발계획 수립 3번의 개발계획 비행기가 다 개발계획 이거 총회 정권사항 중에 하나죠. 여기다 환지계획 5번까지 들어가는 게 계획 2가지입니다. 그리고 임원 선임 들어가죠. 2번에 지금 여기까지 해서 3가지가 나왔죠.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정관 변경과 조합의 합병 해산 요거까지 추가되면 5가지입니다. 그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4번처럼 묻든지 아니면 뭐 실시계획을 집어넣어서 찾게 할 수도 있겠죠. 56번 개발부상 원형지 공과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 1, 3분의 1 내로. 자, 우리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조성 토지가 주된 땅이고 원형지는 이제 특수한 사람만 받는 좋은 땅 아닙니까? 그래서 원형지가 너무 많으면 조성 토지가 줄어들어서 목적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한도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장 부지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원형지는 아무나 못 받아요. 조성 토지를 주로 일반인에게 받게 하는 거는 원형지는 좋은 땅이라 아무나 못 받습니다.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국가에서부터 지방호사까지 공공기관이 좋은 땅 받으려고. 그리고 민간인 중에서는
국가 등이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이거나 학교나 공장 주로 직접 사용하는 자만 이거든요. 그 사람이 5가지 사람이 받는데, 그러면은 우리 공급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개발자 선정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원형지는 특정인에게 주로 주는 것이라 수의계약이 원칙입니다. 우리 수의계약이 일반에게 줄 수 없는 것을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 이게 특정인과 수의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일반에게 주는 것은 공정소에서 경제임찰로 줘야 되잖아. 근데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일반에 주는 것이 불합리한 거, 특정인에 줄 수밖에 없는 게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원형지는 수의계약 방법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경제임찰이 돼요. 그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공장부지, 공장이나 학교 등의 부지로 쓸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금 공장이나 다른 사람은 뭐 민간에 중에서도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준다. 그 자와 수의계약이지 일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잖아. 선정된 자에게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자와 수의계약인데,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용도가 학교나 공장으로 특정돼 있지 그걸 누구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직접 사용하는 자로 돼 있지 누구만 받는다는 얘기 없거든요. 그럼 일반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경제 입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3번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에 승인을 할 때는 교통처력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각종 인허가에서 필요하면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필요하면 조건 붙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4번은 원형지에 대한 가격은, 그 원형지는 주로 이제 특정인이 주는 것이라 시행자와 그 받을 개발자가 두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맞고요. 5번은 지자체인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료 공고일로부터 5년 또는 원형지 공급 기간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한, 이게 원형지에 대한 매각 제한이거든요. 매각 제한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각 제한 기간에는 매각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지자체라서 아니에요. 지자체. 자, 우리 원형지가 좋은 땅에도 받자마자 이익이 생겨서 팔면 안 되기 때문에 매각 제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매각 제한에서는 국가지자체는 제외예요. 원형지 받을 적에 국가지자체, 행정청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은 이런 귀찮은 매각 제한 안 받겠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나머지 개발자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는 바로 받자마자 팔 수 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다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7번이 개발법상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대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전제로 해서 옳은 거죠. 옳은 거죠. 그러면 1번은 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자치도지사, 시도지사인가,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장구청자로 바꿔줘야 돼요. 개발법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행정청은 대부분 다 지정권자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역 지정권자로. 근데 유일하게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이 환지계획 인가권자예요.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국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시장구청장, 제주도에서만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구청장이에요. 이것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했을 때 이 인가지 행정청은 자기 인가 안 받으니까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건 문제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로 했기 때문에 인가를 받되 특수한 시장구청장의 인가, 이것만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번에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우리 환지를 부지정, 즉 환지 제외 신청이 있게 되면은 그 환지를 받을 토지 소유자의 신청뿐만 아니고 만약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같이 받아야지만 환지를 정하지 않아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소유자가 환지 제외 신청을 했지만, 환지 안 받는다고 제외 신청을 했지만 임차권자 등이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반대했다라면 환지를 그대로 줘야 되는 것이지 제외할 수 이거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환지도 제외할 수 있다가 틀린 거예요. 제외할 수 없어요. 3번의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는 예정지의 효력 발생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조가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건 예정지 효과 아닙니까?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효력 발생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소유권 넘어가기 직전까지 정확해요. 여기에 대해서 예정지에서 종조가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조가 동일한 내용의 권리라는 게 소유권 중에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고 처분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없이 사용 수익권만 그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종전의 땅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종조가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뭐 4번은 이게 정답인 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채비지는 누가 취득한지를 잘 보시죠. 보통 도시개발법에서는 소유권 취득 시기는 사업에 관련된 사람이 취득할 때는 환지처분권고 다음 달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등기 시 취득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이겁니다. 자,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한다면은 시행자는 사업에 관련된 사람이라 환지처분권고 다음 날 취득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라면 요거는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채비지를 시행자가 팔 수 있고 그때 시행자로부터 산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샀다는 거예요. 매매라면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유일하게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한다. 유명한 얘기죠. 맞습니다. 5번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원래는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쓰게 하지만 이 준공검사 전이라도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전이라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면은 조성토지를 사용하게 허가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준공전에도 허가해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채비지는 다시 제외가 돼. 그러니까 채비지는 비용을 대체하는 땅이라고 시행자가 마음껏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비지라면 지금 여기서 시행자는 지정권자 중원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채비지도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는 못 쓴다는 얘기죠? 아니죠. 채비지만큼은 사용허가에 관계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겁니다. 채비지가 아닌 조성토지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준공 전이라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